자, 우리가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중생대 초기에 자 이제 우리 뭐 단어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 중생대 초기에 송림 변동 운동 그 힘이 작용해서 흔적을 남겼어.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있는 산맥들 중에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방향인데 한반도 북부에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있으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랴오뚱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을 랴오뚱 방향 산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산맥 중에 일부는 실제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때문에 이렇게 뻗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 남부에서 중국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런 산줄기를 중국 방향 산맥이라고 한다. 이건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은 중생대 중기, 한반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은 동쪽과 서쪽에서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 그 다음 흔적의 방향은 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 있다. 그래서 세로로 뻗어 있는 이 세 가지 산맥을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한다. 한반도 방향이다. 됐죠? 네. 그럼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 방향,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으로 구분한다.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조금 반복해서 보면 돼요. 뭐 이해하면 좋고, 뭐 이해가 조금 어려움다. 그럼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리고 이제 1차 산맥과 2차 산맥 볼게요. 자, 우리가 1차적이다. 뭔가 직접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 2차라는 얘기는 간접. 그렇죠. 뭔가 약간 간접 또는 아무튼 뭔가 한 다리 건너서 약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산맥에서 1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융기가 포인트예요. 융기가. 그리고 2차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근데 그 앞에 봤더니 지질 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냥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보조선 운동이 일어나고 한반도는 오랫동안 이렇게 큰 힘을 받지 않고 침식이 일어나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대체로 평탄했다 그랬죠. 그럼 이 시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남아있는 상태, 땅속에 단층선들이 남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는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동고 서정 지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평탄했던 한반도가 경동성 요곡 운동 결과 이렇게 융기했어. 그럼 이때 가장 높은 이 줄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산줄기가 만들어진 거잖아. 네. 이렇게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산맥을, 산줄기를 1차 산맥이라 그래요. 1차 산맥. 네. 됐니? 자, 좀 이따 1차 산맥은 뭐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해줄 건데,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하다. 뚜렷하게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2차 산맥은 뭐냐? 자,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이 일어났대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리고 뭐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하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막 융기를 했어. 네. 그럼 이 산줄기는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는 지금 눈에 보여? 안 안 보이죠? 왜냐면 지금 이건 면이잖아. 네. 산줄기라고 하는 건 뭔가 높은 부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얘는 면이잖아. 네. 다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융기한 다음에는 다시 높아졌으니까 침식이 일어나요. 다시. 네. 그럼 침식이 일어날 때 단단한 부분은 좀 덜 깎일 거고 약한 부분은 더 많이 깎이겠죠. 네. 자, 그러면 지질 구조선은 단단한 부분, 약한 부분. 약간. 지질 구조선은 암석이 깨진 단층선이라 그랬잖아. 네. 약한 부분.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이고요. 그럼 얘하고 얘가 먼저 깎이면 그 사이 부분, 이 사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차별적인 침식을 받는 속도가 다르다.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가 산줄기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눈빛이. 자, 그래서 지질 구조선의 방향이 산줄기, 산맥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있는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을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사이에다가 지금 가상의 선을 그은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했어? 그래서 랴오뚱 방향 산맥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중북 방향 산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죠? 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 산맥 그 지도를 보고, 이제 이름,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자,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마천령 산맥. 당연히 백두산에서 이어졌으니까, 높고 험한 산맥이에요. 높고 험하고 뚜렷하게 이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함경산맥, 태백산맥, 낭림산맥, 소백산맥. 이 산맥들이 1차 산맥이다. 마천령 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게 경동성 요공운동 때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1차적으로 만들어진 산맥이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1차 산맥, 1차 산맥, 1차 산맥인데 네. 랴오뚱 방향 산맥, 얘는 중국 방향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키 순서대로 이렇게 늘여놓는 거랑 그 다음에 몸무게 순서대로 이렇게 늘여놓으면 뭐 대체로 비슷하죠. 키 큰 사람의 몸무게도 대체로 많이 나가고. 근데 예외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도 뭔가 비슷하게 배열이 될 텐데 근데 분명히 이건 같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맥, 2차 산맥 구분하는 건 융기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차별 침식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방향으로 구분하는 건 그 흔적이 어느 방향으로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뭔가 반드시 이건 이거야라고 연결시킬 수 없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이런 산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맥은 차령산맥, 노령산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지우세요. 1차 산맥 빼놓고는 다 2차 산맥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네. 이건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문제풀이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흑산과 돌산 볼게요. 흑산과 돌산. 우리나라는 산이 전체 국토의 70%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겨워 하는데 우리 학교 등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산을 감히 내가 가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등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산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산에 대해서 특징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흑산 돌산은 뭐냐면요. 우리가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뭐 흙으로 덮여 있지만 어느 정도 파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바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바위를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기반암이라 그래요. 기반암. 산도 마찬가지야. 산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 내려가면 그 밑에는 암석으로 돼 있어요. 이 암석을 이제 기반암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산은 암석 위에 두껍게 흙이 덮여 있어요. 몇십 미터 두께로 흙이 덮여 있고 그 위에 나무나 풀들도 되게 잘 자라고. 네. 우리가 바위에서 나무나 풀이 자라기 쉽지 않잖아. 네. 근데 어떤 산은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겉에 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암석 기반암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을 흙이 덮고 있다 그래서 흑산. 이런 산을 돌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돌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네. 구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흑산은 흑토자를 써서 토산, 그 다음에 돌산은 돌석자를 써서 석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토산, 석산이란 말은 안 나오고요. 흑산, 돌산이라고 구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뭐 이게 지나다니면서 산을 이렇게 본 적은 있죠? 네.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이 낮은 이 산줄기 산은 흑산이야, 돌산이야? 돌산. 아니, 우리 학교 뒤에 우리 남극 가려면 넘어가야 되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언덕. 나중에 한번 봐요. 땅은 여기 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잖아. 흙이잖아. 흑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산도 보이거든? 관악산은 대표적인. 돌산. 여러분 관악산 안 가봤어? 자, 여러분들 관악산 가면 이제 학생들 또는 이제 등산에 조금 약간 이렇게 서툰 또는 이렇게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흙으로 덮여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이게 바닥이 이게 아주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관악산 올라가려면 계속 돌만 밟고 올라가야 돼요.
관악산은 대표적인 돌산이에요. 자,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지 않니?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라도 관악산은 한 번은 올라가 봅시다. 한 번은. 한숨 쉬지 말고 한 번만 가자고. 진짜. 그러면 관악산 안 올라가더라도 그냥 여기 우리 학교 이렇게 운동장 저쪽에 가면은 이쪽 말고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아파트 가려서 안 보이고요. 저쪽 이렇게 도로 쪽에 가면 관악산 꼭대기 보여. 관악산 보여요. 우리 학교에서. 몰랐구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자, 관악산 꼭대기 근처의 이미지거든요. 봅시다. 자, 관악산의 이미지가 이래. 자, 이건 흙이 두껍게 덮여 있는 거니 아니면 이렇게 돌이 드러나 있는 거니? 누가 봐도 지금 돌밖에 안 보이잖아요. 관악산은 대표적인 돌산이야. 네. 하하. 이것도 관악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관악산 올라가면 맨 돌이야. 가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그래서 흑산과 돌산이 있는데 얘가 왜 다르냐? 왜 다를까? 암석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한반도가 넓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기후가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빙기, 간빙기 이렇게 한반도 전체에 뭔가 기후가 달라지긴 했지만 한반도가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그래서 암석이 다르면 당연히 뭔가 다를 거 아니야. 암석이 다른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포인트는 기반암이 주로 변성암이면 흑산. 변성암 중에 대부분은 편마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흑산. 기반암이 화강암이면 주로 돌산. 됐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변성암 많다 적다? 많다. 많다. 화강암은? 적다. 얘보다는 적은데.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 화강암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흑산 아니면 돌산이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들이 대부분 흑산 아니면 돌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외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한라산 같은 것들. 네. 비교를 하면 흑산, 돌산, 화산 네. 세 가지 정도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토양층의 둑배는 두껍다. 변성암이 있으면 그 위에가 이렇게 흙이 두껍게 쌓여 있다. 얘는 불규칙하고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게 많다. 돌산. 물론 돌산이라고 해서 흙이 없는 건 아니야. 여기 밑에 부분은 당연히 흙이 쌓여 있지. 근데 꼭대기 근처는 대부분 그냥 바위인 거죠. 진짜 이게 수행평가로 관악산 꼭대기 가서 사진 찍어서 감상문 쓰게 하고 싶다. 안 돼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하도록 돼 있어. 네. 근데 그 규칙 그런 규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관악산 꼭대기에 보냈어. 이건 독재. 그러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선생님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버하지? 내가. 자, 그래서 식생의 밀도, 식생은 식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이 두꺼우니까 나무나 풀이 잘 자라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식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식물이 자라기에는 불리하겠죠. 네. 됐어? 네. 그다음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지하수 한번 볼게요. 네. 자, 물을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을 이렇게 좀 붙잡고 있는 거. 흙이 잘 붙잡니? 돌이 많이 붙잡니? 당연히 뭐 돌에 물이 스며들어? 아니요. 흙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다시 내보내기도 하고 지하수도 당연히 흑산이 지하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등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살이 쪄서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등산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산악 마라톤을 즐겼었어요. 산에서 뛰어다니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요. 산악 마라톤 대회 나가면 나 같은 사람 많아. 많아. 자, 그래서 우리가 돌로 된 산을 갈 때는 밑에서부터 물을 다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약수가 거의 없어. 왜냐면 돌로 돼 있으니까 비가 올 때 물이 금방 흘러나와 버리거든. 근데 흙으로 된 산을 갈 때는요, 이렇게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는 이상 물을 조금만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관악산 갈 때는 물 챙겨가야 된다, 그냥 가도 된다? 챙겨가야 당연히 챙겨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도 있지만 갈증 나서도 못 가요.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부모님이랑 가본 사람 친구들도 아마 알 거야. 자, 아무튼 그게 다 흙이 맞냐 돌이 맞냐 그런 차이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대표적인 사례 이건 외우세요. 자, 우리나라 흑산도 많고 돌산도 많아. 너무 많아. 다 외울 수 없어. 대표적인 산만 물어봐요. 네. 자, 그래서 흑산을 대표하는 산, 지리산. 얘만 물어봐요. 지리산. 그 다음에 돌산을 대표하는 산은 금강산 잘 안 물어보고요. 북한에 있으니까. 그리고 금강산 이미지 어때? 아니, 안 좋다가 아니라 12,000봉. 얘가 흑산이야, 돌산이야? 돌산이잖아. 비암 배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관악산을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서울 안에 관악산보다 훨씬 큰 더 유명한 돌산이 있어요. 북한산. 자, 물어볼게요. 북한산 어디니? 물어봤더니 여러분 선배들이 대부분 큰 목소리로 북한에요! 그러더라고. 한강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에요.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설악산. 설악산은 또 대표적인 기출문제 보면 설악산을 맨날 물어봐요. 설악산, 지리산 비교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은 우리의 자존심이죠. 시험에서 안 물어보는데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그럼 지도에서 위치 볼게요. 뒤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진 모르겠는데 우리 3월달 학력평가에서 지리산, 설악산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지만 돌산 겁나 많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나도 지리교사도 잘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자, 얘는 지금 A 836m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이죠. 북한산이에요. 자, 관악산의 높이는 630 얼마쯤 돼요. 네. 근데 북한산이 더 높고 훨씬 웅장해. 그리고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에요. 달라. 레벨이 달라.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리산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높이 외우세요. 1915m. 그러니까 한라산 빼고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기 쉽다기보다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요. 지리산은 워낙 커서 서울만큼 넓어. 산 자체가. 그래서 행정구역을 보면 이렇게 나뉘고요. 이쪽이 전라남도, 그 다음에 이쪽이 전라북도, 그 다음에 이쪽이 경상남도예요. 세 개 도에 걸쳐 있어요. 산이 넓어서.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는 경상남도 쪽에 있는데, 그런데 딱 여기에 봉우리가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이 봉우리 이름이 삼도봉이에요. 이름 참 직관적이잖아. 세 개 도에 걸쳐 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봉우리 이름이 삼도봉이라고. 됐어? 네. 자, 그래서 지리산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기 경계에 걸쳐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리산과 관련된 행정구역들이 있어. 전라북도에 있는 이 행정구역 이름 나중에 지역 찾기 할 때 물어봐요. 워낙 유명해. 자, 여러분들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그 동네 이름 모르겠어요. 춘향전, 광활로 나오고. 야, 조선시대의 그 로맨스 그 스토리를 배우지 않았니? 혹시? 한양은 서울이고 이제. 한양은 서울이잖아. 전 그네 타는 거밖에 기억 그네 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광활도에서 그네를 타는 거고요. 여기가 남원이에요, 남원. 남원이야. 들어봤던 거. 두번 생각하면 여쭤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전라남도에 있는 행정구역은 여기가 구례예요. 모르더라도 제가 일단 들어는 더. 네. 구례에 가면 뭐 화엄사 같은 되게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세 개 도에 걸쳐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왜 암석이 다른데 하나는 표면이 흙으로 덮여 있고 하나는 돌로 덮여 있는 돌이 드러나 있느냐, 기반함이 드러나 있느냐, 이제 그 이유도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화강암 본 적 있니? 이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 무조건 보여준다. 네.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은요, 검은 거 있고 반짝이는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세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기억날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맹이가 보여요. 꽤 커. 네. 그리고 화강암이 부서지면 뭐가 만들어질까? 흙, 모래. 모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얘가 화강암이에요. 그러면 침식풍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모래 알갱이가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자, 모래는 서로 잘 엉겨 붙는다 아니면 지들 따로따로 놓는다.
따로 놀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냥 모래 알갱이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계속 화강암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성암은 여러분들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리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입자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입자가 되게 작아. 그러면 얘가 풍화를 받으면 흙이 생기겠죠. 네. 자, 흙은 자,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으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고위평탄면은 다음 시간 내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고위평탄면과 토지 이용 부분 볼 건데 고위평탄면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네. 혹시 대관령은 기억나니? 네. 고랭지 농업하는데 그런 곳이 고위평탄면이에요. 앞으로 설명을 할게. 우리가 이름 그대로예요. 고위야. 해발 고도가 높다는 뜻이야. 고정.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평탄면, 평탄하다. 굴곡이 별로 없이 어쨌든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평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위 평탄면이라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평탄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량처럼 평평한 건 아니야. 그런데 경사가 조금 있더라도 밭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잖아요. 됐니? 자, 근데 이제 얘가 왜 만들어졌느냐 설명하기 앞서서 용어만 조금 구분해 줄게요. 제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대체로 평탄한 면, 평탄한 땅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고원이라고 불러요. 개마고원 네.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럼 고원하고 고위평탄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얘는 집합관계예요. 고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고위평탄면은 고원의 일부예요. 자, 높은 곳인데 평탄하다. 자, 여러분들 봐봐. 해발고도가 높은 관악산 꼭대기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뾰족뾰족하잖아. 봉우리잖아. 근데 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인데 대체로 평탄할까?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 독특해서 얘는 형성 과정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원이 일단 만들어지는 원인은 얘는 형성 과정하고 상관없이 높은 곳에 있는 평탄한 땅을 고원이라 그래. 첫 번째는 원래는 낮고 평평한 땅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비교적 넓은 범위가 그대로 융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곳에 평탄한 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한번 융기해가지고 평탄한 면이 있는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위에가 계속 깎이면서 결국은 뾰족 봉우리가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평탄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융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원래 평탄했던 땅이니까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얘도 언젠가는 뾰족뾰족해질 것이다. 첫 번째,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용암이 분출했어. 화산이 폭발했어. 그래서 잘 흐르는 성길에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여기를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면은 높은 데가 봉우리 같은 것도 계곡 같은 것도 다 메워지면서 평탄한 면이 만들어지겠죠. 됐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원도 있어요. 그럼 고위평탄면은 뭐냐?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대체로 평탄한 면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해요. 핵심 키워드 고위평탄면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복습했나요 혹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단면도를 그릴 거예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대체로 평탄했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부지방은 이렇게 융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네. 그런데 당연히 땅이 모두 균일한 것도 아니고 힘이 다 똑같이 작용한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태백산맥이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단면도가 형성이 되지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그렇게 융기한 곳들도 있어요. 땅은 불규칙하니까
됐니? 네. 그래서 키워드 경동성 요곡 운동, 신생대 제3기 때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 때 평탄했던 땅이 핵심 키워드. 융기해서 오늘날도 해발 고도가 정말 높은 곳인데 대체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한 땅이 남아있더라. 이런 걸 고위 평탄면이라고 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산맥에 있을까? 2차 산맥에 있을까? 우리 1차 산맥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네. 근데 2차 산맥은 융기한 땅이 다시 차별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산줄기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위 평탄면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1차 산맥 주변에 잘 발달해요. 대표적인 데가 대관령 주변인 거고 다른 곳에도 고위 평탄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관령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 1차 산맥 주변에 지금 다 적어놓고 물어보는 거네. 주변에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경사면, 완만한 경사가 되겠죠. 사면이 발달한다. 자, 이게 만들어진 과정은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한반도는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대체로 평탄해진 상태에서 신생대가 시작이 돼요. 여러 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신생대 제3기부터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결과 평탄한 땅이 그대로 융기한 곳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 침식이 덜 일어나서 그 평탄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자, 설명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위 평탄면은 지형도로 보통 물어봐요. 지형도. 그래, 지형도 한 번만 봐볼게요. 지형도를 보면 우리가 등고선이라는 건 알고요.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촘촘하면 경사가 급하고요. 네. 등고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으면,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이 되게 넓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고요. 우리 운동장처럼 이렇게 아예 평탄하면 등고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집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게 있고 뭐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건 당연히 경사가 급한 곳에 학교를 세울 수는 없잖아. 관악산 중턱에다가 학교를 세울 수는 없잖아. 최대치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경사면은 좀 깎아가지고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경사가 급하면 뭐 건물 같은 거 쉽게 못 짓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에서 밭농사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밭농사 기호가 뭐였죠? 논밭 기호 있었잖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물이 있으면 논, 네. 물이 없으면 밭. 네. 이런 기호가 그려져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이쪽은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하고요. 무엇보다 여기 해발 고도를 봐야 돼요. 800m, 1000m 이렇게 돼 있죠. 관악산의 꼭대기 630m 정도. 관악산의 거의 1.5배 되는 높이인데 여기가 이렇게 평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지형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면이라고 하는 글자도 외워두면 좋아요. 대관령의 면에 있는 고위평탄면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위평탄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자, 여기가 해발 고도가 지금 1000m가 넘어가요. 관악산 꼭대기보다 높아요. 근데 완전히 평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네, 지을 수 있어요. 배추 같은 거 심으면 벼농사는 안 되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도 완만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장으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위평탄면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던 거라서 그래도 아마 설명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근데 겨울, 봄, 가을은 많이 추워. 그때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여기 평지가 한여름일 땐 너무 되게 덥거든? 근데 해발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잖아요. 네. 일정 부분 낮아지잖아. 그래서 여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배추 농사 같은 걸 지을 수가 없거든요. 배추는 너무 기온이 높으면 썩어버려요. 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평지에서는 배추나 무를 재배할 수 없을 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배추나 무를 재배해. 여기만 재배가 가능해. 그러면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겠죠. 팔 수 있겠죠. 팔아먹나 보다는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서늘한 여름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고랭지 농업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죠? 고, 해발 고도가 높다. 랭, 냉량하다. 차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고 냉량한 지역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거, 고랭지 농업이다. 그래서 채소 재배가 여름철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목초 재배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목초라는 말에서 목은 목축업할 때 목이에요. 목축업이 뭐지? 동물. 가축 키우는 거, 동물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소나 양이 먹는 풀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걔네들도 약간 고급이어서 일반 잡초를 먹는 게 아니라 길이가 좀 길고 부들부들한 그래서 가축이 먹는 풀을 목초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목초도 너무 기온이 높거나 그러면 잘 자라지 않아서 습도가 낮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으면은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고 여기서 밑에서 보면 구름이지만 위에서 보면 안개거든요. 비도 자주 내리고 그리고 기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목초도 잘 자라요. 그래서 대관령에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한때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목장이 있어요. 뭐 양떼 목장, 구름 목장. 그러니까 대관령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은 목장에 가서 뭐 양한테 풀도 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초 재배에 유리해서 목장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풍력 발전이 뭔 줄 알죠? 네. 풍력 발전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풍력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혹시 가까운 데서 본 적 있니? 풍력 발전기? 날개 있죠? 날개 하나 길이가 수십 미터예요. 날개 하나 길이가 여러분들 탑스 달리기 하는 거리만큼 돼요. 그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얘 한 22층, 3층 되는 아파트 있죠? 이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고개가 잘 안 돌아가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이 자주 부는 쪽을 향해서 거의 고정돼 있거든. 그래서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람이 세게 약하게 당연히 세게 불어야 되죠. 근데 바람이 센 곳은 어디일까? 첫 번째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 왜냐면 바람이 불 때 산이나 나무나 그런 게 있으면 마찰이 생기면서 바람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근데 해발 고도가 높은 거기 산 꼭대기는 뭐 없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 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대관령 놀러 가려면 좀 과장을 조금 많이 할게. 그래서 거짓말로 좀 해볼게.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 끈으로 몸을 묶고 가세요.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 막 굴러가고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해안가. 바다는 대체로 평평하잖아요. 대체로 가면 바다는 평평하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세게 불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강한 바람으로 유명한 섬. 삼다도라고 불리는 섬. 제주도. 제주도죠. 제주도가 세 가지가 많아서 삼다도잖아. 뭐가 많아서? 여자 돌. 야, 지금, 삼다도라고 그래서, 자, 여자 돌 말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야, 방금 바람이라 그랬는데 왜 바람을 말을 못해? 바람, 돌. 그 다음에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인데, 이제 지금은 여자랑 남자랑 숫자가 비슷해서, 제주도는 옛날에는 삼다도, 지금은 이다도. 나중에 제주도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할게요. 됐어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바람이 세게 부는데 자 관악산처럼 뾰족한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 지을 수 있을까? 아니 누가 이렇게 뾰족한 데다가 풍력 발전기를 지워? 근데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산 꼭대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평탄해.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를 짓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풍력 발전소 단지로는 제일 큰 게 대관령이 있어요. 대관령 면에. 됐니? 네.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가 여기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정말 요만하게 그려. 요만하게 이게 나올 거야.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꼭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밧줄로 묶고 가. 자, 그럼 다시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채소 재배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설명해 보자. 아까 말했죠. 여름철에는 이런 평평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은 기온이 너무 높아서 이걸 재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여름철에 오히려 채소 재배가 적절하다, 알맞다. 그래서 다른 데는 채소를 재배할 수 없고 거기만 면적이 아주 넓은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에 비하면 그러니까 채소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자, 교통이 불편했던 조선시대. 자, 대관령 강원도에서 배추를 재배했어.
그럼 이 배추를 누가 먹어? 결국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서울, 한양 거기까지 배추를 가지고 오려고 봤더니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서울부터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 고랭지 채소 재배가 활발해졌다. 옛날에는 그냥 대관령에 숲이 있었는데 그거 베어내고 지금 채소 재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 고위 평탄면 채소 재배 고랭지 농업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일이라는 게 대부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문제점도 있고. 첫 번째 문제점은요. 거기가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는 숲이다. 그럼 비가 오더라도 뭐 흙이 씻겨 내려가거나 그런 게 좀 덜할 거야. 근데 나무 베어내고 농사는 언제 짓죠? 여름에만. 네. 그럼 봄, 가을, 겨울에는 멋진. 그냥 맨 땅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비가 내리면 이제 흙탕물이 돼서 흙이 막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토양 유실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배추밭, 무밭이야. 그걸 좀 이렇게 잘 키우려면, 보기에 좋게 키우려면 농약 뿌려야 되죠. 네. 그러면 그 농약 섞인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밑에 있는 그런 계곡이나 하천이 이게 오염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지 지형과 인간 생활 볼게요. 자, 산지 지형의 이용 변화. 산에 있는 뭐 나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농업이나 임은 숲을 의미죠. 뭐 여기서 산나물 같은 거 캐거나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 가구 같은 걸 만들거나 어쨌든 숲에서 하는 산업을 임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하자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에 많이 있어서 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런 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돈이 많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휴양지나 또는 뭐 펜션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관광객 끌어모으는 중이죠. 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산림지역의 환경훼손과 대책이 나오는데요. 환경훼손은 도로나 댐이나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을 건설하면 산림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냈더니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한다. 그럼 대책은 자, 생태지향적 관점,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배웠어. 야, 나도 옛날에 이게 작년, 재작년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통합사회 수업 했었어. 물론 지리 부분만.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 나온단 말이야.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생태계가 뭔지 알죠? 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다. 그래서 자연환경 일부가 어떤 파괴가 됐더니, 훼손이 됐더니,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잘 살자. 그게 생태학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휴식연제를 확대하기도 하고요. 자연 휴식연제가 뭘까? 글자 그대로. 자연이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려면 제일 좋은 게 사람이 제발 거기 못 가게.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제 동식물이 사는 곳은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예 못 가게 막아놓고 들어가면 벌금 물리고요. 사람이 아예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자연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연 휴식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립공원 같은 데 가려면 뭐 등산 같은 거 하려면 자연 휴식연제 알아보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갔다가 어머 막아놨어. 그 낭패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태 통로가 뭔지 알죠? 네. 여기 주변에도 있어. 도로 위에 육교가 있는데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육교가 아니라 동물들 지나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육교 있잖아요. 그런 걸 생태 통로라고 불러요. 됐죠? 네. 자, 이 중에 우리 하나만 위성사진 보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라기보다는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번 단어는 마칠게요.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다시 봐봐. 자, 우리나라 골프장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무슨 도에 제일 많다? 그러니까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에는 이제 골프장은 없어요. 물론 있긴 해. 그 월드컵 공원 있죠. 하늘공원. 거기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자, 서울 안에는 골프장은 연습장은 많아도 우리가 골프장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또는 서울 주변에 사는 대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싶어.
그런데 막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골프 치기에는 사실 너무 멀잖아. 그 골프장이 경기도에 제일 많아요. 서울 가까운 곳에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혹시 쳐본 적 있나? 아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골프를 수준급으로 치는 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긴 몰라도 뭐 그렇게 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골프 선수를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연습을 시켰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수로도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골프를 꽤 잘 치는 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권에 가서 봤더니 자,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나? 그러니까 글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원이라고 경기도청이 있는 곳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용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참고로 용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이제 세 번째 정도로 많은 도시인데, 근데 얘는 면적이, 용인 자체의 면적도 되게 넓어서 사람도 많이 살지만, 우리가 용인하면 에버랜드.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공간도 많아. 용인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용인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요, 이제 이런 게 골프장이거든요. 이거 골프장이잖아. 이게 골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장이 용인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쭉 올리면서 한번 볼게. 여기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골프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골프장이 있고요. 여기도 골프장이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바로 골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또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용인만 하더라도 정말 수십 개의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 사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보고 나면 우리나라 정말 골프장 많구나. 근데 이제 골프장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골프장에 있는 그 풀들이 이제 잔디들. 우리나라는 그런 잔디가 자라기에 좋은 기후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관리, 농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골프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 사람이 뭐 골프를 치고 싶댔는데, 뭐 그걸 억지로 막을 끼는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 욕망을 뭐 억누른다기보다는 뭐 다른 운동들도 많고 다른 취미들도 있는데 꼭 굳이 골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야 되나. 우리나라 기후에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혹시 질문 궁금한 거?